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한 여성, 자신의 출신 때문에 시댁에서 멸시받던 한 며느리의 쓰라리지만 강인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촌뜨기라는 낙인이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로 결정짓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멸시 뒤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시어머니가 엎어버린 제사상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촌뜨기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제사상에 같이 앉을 생각 마라 라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저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시골을 박차고 나와 이 서울 부잣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굳어버렸고 온 친척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시할머니의 12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저희 시댁 같은 집안에서 제사는 설날보다도 더 중대한 행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날, 시어머니인 최은희 여사께서는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상을 무참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온 친척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이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온 친척들은 일제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에 아직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 무렵 저는 새벽 4시부터 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정원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칼과 도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부유한 가문의 맏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신분은 무급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죠. 제 남편 박지훈은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눈에 비친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오늘이 시할머니 제삿날이기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히도 까다로운 분이었고 특히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이 고인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각 음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전날부터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와 가장 실한 토종닭을 골랐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오직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파기름의 고소한 향, 정성껏 빚은 송편과 약과 그리고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삶은 달걀 냄새가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냄새와 어우러져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붙일 전에 장식을 위해 당근으로 섬세하게 꽃을 조각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었습니다. 땀이 등을 흥건히 적시고 너무 오랫동안 불 앞에 서 있어 두 손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실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노력이 시어머니께 인정받기를 하다못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제가 거의 모든 음식을 커다란 녹그릇 제기에 다 올렸을 때쯤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민지가 느긋하게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짙은 비치색의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옥팔찌를 차고 있어 무척이나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부엌을 한 바퀴 돌며 미간을 찌푸린 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넘기며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음식은 어디까지 됐니? 이렇게 굼떠서야 제 시간에 맞추기나 하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탕국만 올리면 바로 재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닭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닭은 어째서 이렇게 살이 푸석해 보여?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가 않구나. 분명히 토종닭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공장제 닭을 사와서 제사상에 올리는 게냐? 조상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닭은 제가 고향에 특별히 부탁해서 며칠 전부터 공수해온 진짜 토종닭이었는데 어째서 공장제 닭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한 여성, 자신의 출신 때문에 시댁에서 멸시받던 한 며느리의 쓰라리지만 강인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촌뜨기라는 낙인이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로 결정짓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멸시 뒤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시어머니가 엎어버린 제사상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촌뜨기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제사상에 같이 앉을 생각 마라 라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저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시골을 박차고 나와 이 서울 부잣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굳어버렸고 온 친척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시할머니의 12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저희 시댁 같은 집안에서 제사는 설날보다도 더 중대한 행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날, 시어머니인 최은희 여사께서는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상을 무참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온 친척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이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온 친척들은 일제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에 아직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 무렵 저는 새벽 4시부터 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정원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칼과 도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부유한 가문의 맏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신분은 무급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죠. 제 남편 박지훈은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눈에 비친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오늘이 시할머니 제삿날이기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히도 까다로운 분이었고 특히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이 고인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각 음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전날부터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와 가장 실한 토종닭을 골랐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오직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파기름의 고소한 향, 정성껏 빚은 송편과 약과, 그리고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삶은 달걀 냄새가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냄새와 어우러져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붙일 전에 장식을 위해 당근으로 섬세하게 꽃을 조각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었습니다. 땀이 등을 흥건히 적시고 너무 오랫동안 불 앞에 서 있어 두 손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실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노력이 시어머니께 인정받기를, 하다못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제가 거의 모든 음식을 커다란 녹그릇 제기에 다 올렸을 때쯤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민지가 느긋하게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짙은 비치색의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옥팔찌를 차고 있어 무척이나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부엌을 한 바퀴 돌며 미간을 찌푸린 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넘기며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음식은 어디까지 됐니? 이렇게 굼떠서야 제 시간에 맞추기나 하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탕국만 올리면 바로 재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닭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닭은 어째서 이렇게 살이 푸석해 보여?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가 않구나. 분명히 토종닭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공장제 닭을 사와서 제사상에 올리는 게냐? 조상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닭은 제가 고향에 특별히 부탁해서 며칠 전부터 공수해온 진짜 토종닭이었는데 어째서 공장제 닭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때까지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있던 민지가 고개를 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언니가 뭘 알겠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서 제대로 된 제사상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을 텐데 뭘 고르고 말고 할 줄 알겠어요. 엄마는 꼭 언니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시더라.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제삿날이야. 참아야 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식인 탕국을 커다란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제사상의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12가지가 넘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은 무척이나 먹음직스럽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사상을 제단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잠깐, 최 여사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제가 신고 있는 실내와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꼴을 좀 보거라. 할머님 제사를 지내는데 옷차림은 남루하고 머리는 산발에 어디서 이런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냐. 친척들이 와서 이 꼴을 보고 우리 집안을 비웃으라고, 며느리 교육도 못 시키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이러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할 때 편하게 신는 평범한 슬리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막 몸을 돌리려던 순간 최 여사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온 힘을 다해 제사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쾅! 무거운 녹그릇 제사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닭찜, 송편, 각종 전과 탕국. 새벽부터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 고인에게 바치려던 저의 모든 정성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릇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탕국이 사방으로 튀어 제 발등을 데웠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발밑에 아수라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인데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독하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 신성한 제사상을 더럽혔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돌아온 시아버지와 남편 지훈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역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제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데인 곳은 없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화끈거리는 고통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2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짓밟힘을 돌려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여자,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얼어붙어 있는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을 흐긋 본 뒤 다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박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와 앞으로 펼쳐질 긴박한 전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일부 허구적으로 창작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 부당한 편견에 맞서는 인간의 가치, 자존감, 그리고 여성의 잠재된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올바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넓은 부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공간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제 고귀하신 시어머니 최은희 여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왕처럼 위풍당당하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동그래졌고 평소에 그 오만하고 경멸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가 매일 아침 공들여 그리던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마침내 그녀가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앙칼진 시누이 민지 역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고 그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곱게 자란 그녀의 인생에서 늘 위풍당당하고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저렇게나 무너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찻잔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아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고통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닌 오늘 처음 그 실체를 마주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방금 던진 말이 그들이 수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비밀, 골마 터진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 지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손을 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마 너무 속상해서 헛소리 하는 걸 거예요.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 화상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대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할머니 제삿날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지독한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항상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제게 바쳤던 사랑, 그가 속삭였던 맹세들은 모두 그의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최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의 연극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 여사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억울한 표정을 쥐어짜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얘가 얼마나 무례한지. 내가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세상에 내 팔자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할까? 개념 없고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그녀는 마치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비련의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울고불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소란을 듣고 호기심에 부엌으로 달려온 몇몇 친척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보통이 아니네. 제삿날에 시어머니를 울리다니. 역시 촌에서 자란 애들은 배운 게 없어서 저래. 근거 없는 비난들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위선이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아버지의 한마디 행동이 모든 것을 침묵시켰습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위층으로 곧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기하는 아내와 어리둥절한 군중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의 침묵과 단호한 행동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묵적인 인정이자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의 무력함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가는 것을 본 최 여사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실패했습니다.
박 회장의 퇴장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사람,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감싸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우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위층 응접실에서 차 한잔하고 계시면 제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응?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난리? 난리를 피운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사상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봐. 내 발에 난 화상은 안 보여? 내 노력이 어떻게 짓밟였는지 안 보이냐고. 아니면 당신 눈에는 당신 어머니만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아수라장을 한 번, 그리고 제 발에 붉은 상처를 한 번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결국 그의 나약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일단 여기 좀 치우고 옷 갈아입어. 좀 이따 제사 지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주지도 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일이 조용히 넘어가길, 이 위선적인 행복한 가정의 껍데기를 유지하길 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더러운 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엎질러진 제사상을 치우며 동시에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도 함께 쓸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극도의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이 제 안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훈에게 그가 그토록 숭배하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부엌의 아수라장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주워 올릴 때마다 제 산산조각난 기억에 파편을 줍는 것 같았습니다. 타일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제 메마른 심정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소개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고 그는 갓 사회에 나온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젊음의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이었죠. 지우는 제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문 앞에 부겐빌레아가 흐드러지게 핀 작고 예쁜 집,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곁에 있는 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그 달콤하고 진심 어린 약속은 자존감 났던 시골뜨기인 제가 현실 속 동화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과 편견을 극복할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 곁에 서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도 무척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식구다.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하렴. 망설이지 말고 친딸처럼 생각할 테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렇게나 이해심 많고 현대적인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순진하게 생각했죠. 저는 현명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집안을 깔끔하게 돌보고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도록 처신에 신경 썼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사랑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전업주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그녀의 말 때문이었죠. 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제 자신보다 시댁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지훈의 약속도 최 여사의 다정함도 모두 썩어빠진 진실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최 여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애가 피부는 왜 이렇게 하얗니? 혹시 피부 관리실이라도 다닌 거 아니야? 이 원피스는 너무 싸구려 같구나. 입고 나가면 남들이 비웃어. 말은 좀 조용히 해. 시골 장터 확성기처럼 쩌렁쩌렁 울리잖아. 그녀의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서서히 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 방식의 차이일 뿐, 시어머니라면 누구나 조금은 까다로운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넘기려 애썼죠. 제가 슬퍼하며 지훈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건성으로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엄마 비위 조금만 맞추면 집안이 평안하잖아. 그의 엄마 비위 조금만 맞춰라는 말은 최 여사의 모든 과도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말을 항상 우선시하는 나약한 마마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여자, 그녀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대졸 학력의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제 출신을 경멸했고 제가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굴욕은 그녀가 제게 시아버지와 지훈을 포함한 온 가족의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시켰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도 시집와서 다 그렇게 했어. 이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야. 너도 배워야 해.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그녀는 저를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라고 욕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려고 해? 그날 저는 그녀와 크게 다퉜고 지우는 언제나처럼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그냥 속옷 몇 개 빠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한테 좀 져주면 집안 조용하잖아. 그날 이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훈의 나약함과 그의 어머니의 잔인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저택에서 말없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그의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를 얻기 위해 명목상의 며느리,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인내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최 여사가 제 사상을 엎어버린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자아를 깨웠습니다. 체념이라는 껍데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아를 말이죠. 저는 제 발등에 붉은 화상 자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화상, 이 고통은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비겁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존중도 보호도 없는 사랑은 여자를 가두는 금빛 3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의 선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내뱉었던 말은 순간의 분노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겨누고 있던 화살이었고 단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최 여사의 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의 직감과
이 집에서 일했던 옛사람들에게서 주워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제게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명문가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결코 고귀하지 않은 출신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엌을 다 치운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발의 화상 부위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하고 지친 얼굴. 이게 나인가? 한때 빛나고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을 믿었던 강서연이 맞는가? 이 결혼 생활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제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애초에 신분이 맞지 않는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로 한 것부터가 실수였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밖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순간 모든 해명과 사과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화난 거 알아.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너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문 열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여전했습니다. 항상 중재자가 되려고 애쓰면서도 결코 어머니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 저는 혼자서 비웃었습니다. 그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네가 조금만 참아였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지우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제사상의 이미지,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남편의 나약한 모습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에 떠올라 제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먹을 것을 좀 찾아볼까 했습니다. 지훈의 서재를 지나갈 때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안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방금 돈 보냈어. 네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 꼭 사. 너무 아끼지 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누구한테 가방 사라고 돈을 보냈다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이는 몰라. 이거 내 비자금으로 한 거니까. 투자 실패했다고 거짓말했더니 바로 믿더라. 내 아내 착해서 사람 말을 너무 잘 믿거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돈,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을 몰래 빼돌려 다른 여자에게 공미데이타노 데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만들었던 공동 자금을 그는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참히 빼돌렸습니다. 한 달 전쯤 지훈이 제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큰 수익을 약속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설득해 공동 예금 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다시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후회하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 질책도 없이 그를 위로하며 액대만 셈치자고 부부가 함께 있는 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 선의와 관용은 그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배신당한 감정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돈 문제로 속았다는 고통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 모자가 연출한 연극 속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적으로 저를 짓밟았고 지후는 물질적으로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기심과 거짓말로 완벽하게 뭉친 가족이었죠.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맹렬하게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뛰쳐들어가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얼굴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충동적으로 행동할 순 없어. 침착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아무 증거도 없이 논쟁하는 것에 이제 지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부인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배고픔을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려 애썼습니다. 제 손은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사람을 잘 믿는 강서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서재, 그 옷장 뒤에 숨겨진 음모는 제게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엄마의 착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남편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짓된 연극의 막을 내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거짓말이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업던 모습과 교차하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쌓여 가슴속에서 원한의 불길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활한 두 사람에게 맞서기 위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다툼 이후 반성하는 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제가 증거를 더 모을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을 때 최 여사와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인지 그녀도 조금은 저를 의식하는 듯 더 이상 큰 소리로 저를 꾸짖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서연이, 너 우리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엄마가 새 원피스 하나 사줄게. 어제 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해. 최 여사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게 쇼핑을 가자고 한 것도, 제게 무언가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의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통제하고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민지는 즐겁게 다녀오세요. 피곤하다고? 아니면 아직도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난 거니?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떠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도 다 저희 집안을 위해 그러셨다는 거 이해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저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어린 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즐겁게 민지의 팔짱을 끼고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동생이랑 다녀올게. 아, 지훈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집에서 밥할 필요 없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나섰고 거대한 저택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훈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건축가의 성격답게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고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나 영수증, 그 돈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매우 신중했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거의 절망에 빠져 그의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무심코 제 시선이 방 안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평소 출근용 정장을 걸어두는 커다란 원목 옷장이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재킷과 정장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입지 않는 겨울 코트 주머니 안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낯선 은행 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들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그것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민지의 쇼핑 거래 내역을 알리는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유롭게 긁을 수 있도록 가족 카드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그 비밀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의 휴대폰에서 은행 앱에 접속할 방법을 찾으려던 순간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돌아왔어.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한 뒤 제 방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잠시 후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훈이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찾더니 아마도 휴대폰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휴대폰만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아직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인 박 회장님이 신문을 읽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위층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가 저를 지나갈 때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늙었나 봐. 정신이 없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다 실수로 잡고 낡은 구리색 열쇠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 열쇠를 한번,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락방 창고 열쇠인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이 다 슬었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열쇠 꾸러미를 집었지만 녹슨 열쇠는 줍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열쇠를 멍하니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저를 돕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다락방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아마도
시아버지가 제게 암묵적으로 열어준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열쇠를 주워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어두운 밤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리 열쇠는 제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제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집안에 묻혀 있던 과거로 통하는 문,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들 때까지, 어둠이 내려와 모든 비밀을 감싸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최 여사에게 들킬까, 지훈이 의심할까 두려웠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밤 12시가 가까워졌을 때 거대한 저택이 깊은 정적에 잠기고 옆방에서 지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만 들려올 때 저는 비로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맨발로 살금살금 방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마치 제 집에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는 달빛만이 비추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복도 끝.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나무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퀴퀴하고 낡은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나무 계단은 제 발걸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밤에 유난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온 가족을 깨울까 두려웠습니다. 꼭대기에 이르자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튼튼한 떡갈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락방 입구였습니다. 구리 자물쇠는 세월의 흔적으로 녹청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다행히 딱 들어맞았습니다. 살짝 돌리자 자물쇠에서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며 어둡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희미한 불빛이 주위를 훑었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잊혀진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여행 가방, 누렇게 변색된 낡은 신문더미, 망가진 가구들은 낡은 흰 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유령들처럼 보였습니다. 먼지 냄새,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망각의 특유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곳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이렇게 굳게 잠겨 있었을까? 저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저 직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덮개를 하나씩 걷어내고 여행 가방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고 유행이 지난 옷들과 지훈과 민지의 어릴 적 망가진 장난감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시아버지가 열쇠를 떨어뜨린 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저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다락방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판지 상자더미 뒤, 가장 구석진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마호가니로 만든 커다란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괴짝에는 다른 물건들처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았는데 이는 누군가 가끔씩 그것을 닦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끈 것은 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있는 튼튼한 구리 자물쇠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제가 찾아야 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열쇠 꾸러미에 있는 다른 열쇠들을 써보았지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괴짝은 별도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지로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괴짝은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괴짝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중도에 포기해야 하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박 회장님은 제가 이곳에 오기를 원했을까? 그가 이 괴짝을 찾기를 바랐다면 왜 열쇠는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가 스스로 여는 방법을 찾기를 바랐던 걸까?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다시 한번 다락방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제 휴대폰 플래시 불빛이 물건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공구 상자에 멈췄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망치, 펜치, 드라이버 등 모두 녹슨 공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박 회장님이 제게 암묵적으로 남겨둔 열쇠일지도 모른다. 열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부수기 위한 도구 말이다. 저는 납작한 드라이버 하나와 작은 망치를 집었습니다. 저는 괴짝으로 돌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변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버 끝을 자물쇠 틈에 넣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인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래층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한 번, 또 한 번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시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 걸쇠가 풀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으로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의 비밀, 최 여사의 과거에 대한 비밀이 곧 제 눈앞에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괴짝의 뚜껑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끔찍한 비밀일지 아니면 그저 가치 없는 유품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폰 플래시로 안을 비추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가지런히 접혀 있는 낡은 옷가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짙은 갈색의 몸빼바지였습니다. 거친 질감의 천은 닳고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제 고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진흙 묻은 발로 밭에 나가는 농촌 여성들이 흔히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 이런 옷이 이렇게 귀한 나무, 괴짝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몸빼바지 옆에는 낡은 밀짚 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챙은 살짝 찢어져 있었고 분홍색 비단끈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시골 여성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왜 명문가라고 자부하는 부유한 집안의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까? 저는 옷을 한쪽에 놓고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옷 아래에는 낡은 수첩 몇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벗겨지고 속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지만 최 여사나 박 회장님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글씨체는 꽤 아름다웠지만 남자가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읽지 않고 수첩들을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괴짝 바닥, 붉은 벨벳 천에 쌓여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유리 표면은 먼지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제가 본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8,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르고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피부가 검었으며 검은 긴 머리는 소박하게 양갈래로 따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본 바로 그 짙은 갈색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에 낡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 옆에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고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마르고 검게 탔으며 이목구비는 투박했지만 저는 결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 그 콧날, 그리고 특히 어색하게 지은 그 미소는 바로 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최 여사는 제가 아는 우아하고 세련된 귀부인과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한 여성, 자신의 출신 때문에 시댁에서 멸시받던 한 며느리의 쓰라리지만 강인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촌뜨기라는 낙인이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로 결정짓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멸시 뒤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시어머니가 엎어버린 제사상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촌뜨기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제사상에 같이 앉을 생각 마라 라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저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시골을 박차고 나와 이 서울 부잣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굳어버렸고 온 친척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시할머니의 12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저희 시댁 같은 집안에서 제사는 설날보다도 더 중대한 행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날, 시어머니인 최은희 여사께서는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상을 무참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온 친척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이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온 친척들은 일제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에 아직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 무렵 저는 새벽 4시부터 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정원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칼과 도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부유한 가문의 맏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신분은 무급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죠. 제 남편 박지훈은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눈에 비친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오늘이 시할머니 제삿날이기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히도 까다로운 분이었고 특히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이 고인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각 음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전날부터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와 가장 실한 토종닭을 골랐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오직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파기름의 고소한 향, 정성껏 빚은 송편과 약과 그리고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삶은 달걀 냄새가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냄새와 어우러져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붙일 전에 장식을 위해 당근으로 섬세하게 꽃을 조각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었습니다. 땀이 등을 흥건히 적시고 너무 오랫동안 불 앞에 서 있어 두 손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노력이 시어머니께 인정받기를, 하다못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제가 거의 모든 음식을 커다란 녹그릇 제기에 다 올렸을 때쯤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민지가 느긋하게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짙은 비치색의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옥팔찌를 차고 있어 무척이나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부엌을 한 바퀴 돌며 미간을 찌푸린 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넘기며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음식은 어디까지 됐니? 이렇게 굼떠서야 제 시간에 맞추기나 하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탕국만 올리면 바로 재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닭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닭은 어째서 이렇게 살이 푸석해 보여?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가 않구나. 분명히 토종닭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공장제 닭을 사와서 제사상에 올리는 게냐? 조상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닭은 제가 고향에 특별히 부탁해서 며칠 전부터 공수해온 진짜 토종닭이었는데 어째서 공장제 닭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때까지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있던 민지가 고개를 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언니가 뭘 알겠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서 제대로 된 제사상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을 텐데 뭘 고르고 말고 할 줄 알겠어요. 엄마는 꼭 언니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시더라.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제삿날이야. 참아야 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식인 탕국을 커다란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제사상의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12가지가 넘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은 무척이나 먹음직스럽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사상을 제단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잠깐, 최 여사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제가 신고 있는 실내화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꼴을 좀 보거라. 할머님 제사를 지내는데 옷차림은 남루하고 머리는 산발에 어디서 이런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냐. 친척들이 와서 이 꼴을 보고 우리 집안을 비웃으라고, 며느리 교육도 못 시키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이러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할 때 편하게 신는 평범한 슬리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막 몸을 돌리려던 순간 최 여사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온 힘을 다해 제사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쾅! 무거운 녹그릇 제사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닭찜, 송편, 각종 전과 탕국. 새벽부터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 고인에게 바치려던 저의 모든 정성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릇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탕국이 사방으로 튀어 제 발등을 데웠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발밑에 아수라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인데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독하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 신성한 제사상을 더럽혔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돌아온 시아버지와 남편 지훈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역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제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데인 곳은 없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화끈거리는 고통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2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짓밟힘을 돌려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여자,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얼어붙어 있는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을 흐긋 본 뒤 다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박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와 앞으로 펼쳐질 긴박한 전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일부 허구적으로 창작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 부당한 편견에 맞서는 인간의 가치, 자존감, 그리고 여성의 잠재된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올바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넓은 부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공간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제 고귀하신 시어머니, 최은희 여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왕처럼 위풍당당하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동그래졌고 평소에 그 오만하고 경멸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가 매일 아침 공들여 그리던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마침내 그녀가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앙칼진 시누이 민지 역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고 그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곱게 자란 그녀의 인생에서 늘 위풍당당하고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저렇게나 무너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찻잔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아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고통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닌 오늘 처음 그 실체를 마주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방금 던진 말이 그들이 수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비밀, 골마 터진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 지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손을 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마 너무 속상해서 헛소리 하는 걸 거예요.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 화상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대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할머니 제삿날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지독한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항상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제게 바쳤던 사랑, 그가 속삭였던 맹세들은 모두 그의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최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의 연극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 여사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억울한 표정을 쥐어짜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얘가 얼마나 무례한지. 내가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세상에 내 팔자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할까? 개념 없고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그녀는 마치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비련의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울고불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소란을 듣고 호기심에 부엌으로 달려온 몇몇 친척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보통이 아니네. 제삿날에 시어머니를 울리다니. 역시 촌에서 자란 애들은 배운 게 없어서 저래. 근거 없는 비난들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위선이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아버지의 한마디 행동이 모든 것을 침묵시켰습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위층으로 곧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기하는 아내와 어리둥절한 군중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의 침묵과 단호한 행동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묵적인 인정이자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의 무력함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가는 것을 본 최 여사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실패했습니다. 박 회장의 퇴장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사람,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감싸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우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위층 응접실에서 차 한잔하고 계시면 제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응?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난리? 난리를 피운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사상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봐. 내 발에 난 화상은 안 보여? 내 노력이 어떻게 짓밟였는지 안 보이냐고. 아니면 당신 눈에는 당신 어머니만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아수라장을 한 번, 그리고 제 발에 붉은 상처를 한번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결국 그의 나약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일단 여기 좀 치우고 옷 갈아입어. 좀 이따 제사 지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주지도 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일이 조용히 넘어가길, 이 위선적인 행복한 가정의 껍데기를 유지하길 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더러운 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엎질러진 제사상을 치우며 동시에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도 함께 쓸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극도의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이 제 안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여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훈에게 그가 그토록 숭배하는 어머니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부엌의 아수라장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주워 올릴 때마다 제 산산조각난 기억에 파편을 줍는 것 같았습니다. 타일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제 메마른 심정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소개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고 그는 갓 사회에 나온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젊음의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이었죠. 지우는 제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문 앞에 부겐빌레아가 흐드러지게 핀 작고 예쁜 집,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곁에 있는 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그 달콤하고 진심 어린 약속은 자존감 났던 시골뜨기인 제가 현실 속 동화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과 편견을 극복할 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 곁에 서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도 무척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식구다.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하렴. 망설이지 말고 친딸처럼 생각할 테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렇게나 이해심 많고 현대적인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순진하게 생각했죠. 저는 현명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집안을 깔끔하게 돌보고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도록 처신에 신경 썼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사랑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전업주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밖에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그녀의 말 때문이었죠. 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제 자신보다 시댁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지훈의 약속도 최 여사의 다정함도 모두 썩어빠진 진실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최 여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애가 피부는 왜 이렇게 하얗니? 혹시 피부 관리실이라도 다닌 거 아니야? 이 원피스는 너무 싸구려 같구나. 입고 나가면 남들이 비웃어. 말은 좀 조용히 해.
시골 장터 확성기처럼 쩌렁쩌렁 울리잖아. 그녀의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서서히 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 방식의 차이일 뿐, 시어머니라면 누구나 조금은 까다로운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넘기려 애썼죠. 제가 슬퍼하며 지훈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건성으로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엄마 비위 조금만 맞추면 집안이 평안하잖아. 그의 엄마 비위 조금만 맞춰라는 말은 최 여사의 모든 과도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말을 항상 우선시하는 나약한 마마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여자, 그녀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대졸 학력의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제 출신을 경멸했고 제가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굴욕은 그녀가 제게 시아버지와 지훈을 포함한 온 가족의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시켰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도 시집와서 다 그렇게 했어. 이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야. 너도 배워야 해.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그녀는 저를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라고 욕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려고 해? 그날 저는 그녀와 크게 다퉜고 지우는 언제나처럼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그냥 속옷 몇 개 빠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한테 좀 져주면 집안 조용하잖아. 그날 이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훈의 나약함과 그의 어머니의 잔인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저택에서 말없이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그의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를 얻기 위해 명목상의 며느리,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인내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최 여사가 제 사상을 엎어버린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자아를 깨웠습니다. 체념이라는 껍데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아를 말이죠. 저는 제 발등에 붉은 화상 자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화상, 이 고통은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비겁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존중도 보호도 없는 사랑은 여자를 가두는 금빛 세 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의 선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내뱉었던 말은 순간의 분노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겨누고 있던 화살이었고 단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최 여사의 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의 직감과 이 집에서 일했던 옛사람들에게서 주워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제게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명문가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결코 고귀하지 않은 출신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엌을 다 치운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발의 화상 부위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하고 지친 얼굴. 이게 나인가? 한때 빛나고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을 믿었던 강서연이 맞는가?
이 결혼 생활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제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애초에 신분이 맞지 않는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로 한 것부터가 실수였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밖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순간 모든 해명과 사과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화난 거 알아.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잘못하셨어. 하지만 너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문 열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여전했습니다. 항상 중재자가 되려고 애쓰면서도 결코 어머니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 저는 혼자서 비웃었습니다. 그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네가 조금만 참아였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지우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제사상의 이미지,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남편의 나약한 모습이 번갈아 가며 머릿속에 떠올라 제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먹을 것을 좀 찾아볼까 했습니다. 지훈의 서재를 지나갈 때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안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방금 돈 보냈어. 네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 꼭 사. 너무 아끼지 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누구한테 가방 사라고 돈을 보냈다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이는 몰라. 이거 내 비자금으로 한 거니까. 투자 실패했다고 거짓말했더니 바로 믿더라. 내 아내 착해서 사람 말을 너무 잘 믿거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돈,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을 몰래 빼돌려 다른 여자에게 공미데이타노 데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만들었던 공동 자금을 그는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참히 빼돌렸습니다. 한 달 전쯤 지훈이 제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큰 수익을 약속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설득해 공동 예금 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다시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후회하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 질책도 없이 그를 위로하며 액대만 셈치자고 부부가 함께 있는 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 선의와 관용은 그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배신당한 감정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돈 문제로 속았다는 고통까지 겹쳤습니다.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 모자가 연출한 연극 속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적으로 저를 짓밟았고 지훈은 물질적으로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기심과 거짓말로 완벽하게 뭉친 가족이었죠.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맹렬하게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뛰쳐들어가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얼굴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충동적으로 행동할 순 없어. 침착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아무 증거도 없이 논쟁하는 것에 이제 지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부인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배고픔을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려 애썼습니다. 제 손은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사람을 잘 믿는 강서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서재, 그 옷장 뒤에 숨겨진 음모는 제게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엄마의 착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남편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짓된 연극의 막을 내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거짓말이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업던 모습과 교차하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쌓여 가슴속에서 원한의 불길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채널에서는 한 여성, 자신의 출신 때문에 시댁에서 멸시받던 한 며느리의 쓰라리지만 강인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촌뜨기라는 낙인이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로 결정짓는 걸까요? 아니면 그 멸시 뒤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시어머니가 엎어버린 제사상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촌뜨기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제사상에 같이 앉을 생각 마라 라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저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시골을 박차고 나와 이 서울 부잣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굳어버렸고 온 친척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시할머니의 12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저희 시댁 같은 집안에서 제사는 설날보다도 더 중대한 행사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날, 시어머니인 최은희 여사께서는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상을 무참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온 친척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이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시아버지를 흘끗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온 친척들은 일제히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에 아직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을 무렵 저는 새벽 4시부터 홀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정원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칼과 도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부유한 가문의 맏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신분은 무급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죠. 제 남편 박지훈은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눈에 비친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오늘이 시할머니 제삿날이기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독히도 까다로운 분이었고 특히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이 고인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각 음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전날부터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와 가장 실한 토종닭을 골랐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오직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파기름의 고소한 향, 정성껏 빚은 송편과 약과, 그리고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삶은 달걀 냄새가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냄새와 어우러져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부칠 전에 장식을 위해 당근으로 섬세하게 꽃을 조각했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었습니다. 땀이 등을 흥건히 적시고 너무 오랫동안 불 앞에 서 있어 두 손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실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노력이 시어머니께 인정받기를, 하다못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제가 거의 모든 음식을 커다란 녹그릇 제기에 다 올렸을 때쯤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민지가 느긋하게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짙은 비치색의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으며 손목에는 값비싼 옥팔찌를 차고 있어 무척이나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부엌을 한 바퀴 돌며 미간을 찌푸린 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넘기며 하품을 연신해댔습니다. 음식은 어디까지 됐니? 이렇게 굼떠서야 제 시간에 맞추기나 하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탕국만 올리면 바로 재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닭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닭은 어째서 이렇게 살이 푸석해 보여?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가 않구나. 분명히 토종닭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공장제 닭을 사와서 제사상에 올리는 게냐? 조상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닭은 제가 고향에 특별히 부탁해서 며칠 전부터 공수해온 진짜 토종닭이었는데 어째서 공장제 닭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때까지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있던 민지가 고개를 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언니가 뭘 알겠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서 제대로 된 제사상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을 텐데 뭘 고르고 말고 할 줄 알겠어요. 엄마는 꼭 언니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시더라.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제삿날이야. 참아야 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식인 탕국을 커다란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제사상의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12가지가 넘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은 무척이나 먹음직스럽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사상을 제단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잠깐, 최 여사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으로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제가 신고 있는 실내화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꼴을 좀 보거라. 할머님 제사를 지내는데 옷차림은 남루하고 머리는 산발에 어디서 이런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냐. 친척들이 와서 이 꼴을 보고 우리 집안을 비웃으라고, 며느리 교육도 못 시키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이러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할 때 편하게 신는 평범한 슬리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막 몸을 돌리려던 순간 최 여사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온 힘을 다해 제사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쾅! 무거운 녹그릇 제사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닭찜, 송편, 각종 전과 탕국. 새벽부터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 고인에게 바치려던 저의 모든 정성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릇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탕국이 사방으로 튀어 제 발등을 데웠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발밑에 아수라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인데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독하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총것이 감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과 한 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 신성한 제사상을 더럽혔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돌아온 시아버지와 남편 지훈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역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제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데인 곳은 없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화끈거리는 고통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2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짓밟힘을 돌려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여자,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얼어붙어 있는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을 흐긋 본 뒤 다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밝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홀몸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어머님?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와 앞으로 펼쳐질 긴박한 전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일부 허구적으로 창작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 부당한 편견에 맞서는 인간의 가치, 자존감, 그리고 여성의 잠재된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올바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넓은 부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공간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제 고귀하신 시어머니 최은희 여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왕처럼 위풍당당하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동그래졌고 평소에 그 오만하고 경멸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가 매일 아침 공들여 그리던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마침내 그녀가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앙칼진 시누이 민지 역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고 그 눈에는 당혹감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곱게 자란 그녀의 인생에서 늘 위풍당당하고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저렇게나 무너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찻잔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아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고통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닌 오늘 처음 그 실체를 마주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방금 던진 말이 그들이 수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비밀, 골마 터진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 지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손을 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마 너무 속상해서 헛소리 하는 걸 거예요.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 화상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대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강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떻게 할머니 제삿날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지독한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항상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제게 바쳤던 사랑, 그가 속삭였던 맹세들은 모두 그의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최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의 연극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 여사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억울한 표정을 쥐어짜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얘가 얼마나 무례한지. 내가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세상에, 내 팔자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할까? 개념 없고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그녀는 마치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비련의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울고불고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소란을 듣고 호기심에 부엌으로 달려온 몇몇 친척